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전국 변화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들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야당은요, 탄핵위에서 쌍특검을 또 추진할 방침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지금부터 전망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최대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각의 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방점을 두고 개각이 이루어질지 먼저 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개각 한 중폭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7개 부처 예상을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등 해서 한 7분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제 정부 출범 후에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의 개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한 넉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에서 유능하게 국정 동력을 계속 키워왔던 분들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대한 요청이 국민들로부터 또 당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장관분들을 교체해서 총선에 출마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분들로 그 내각을 채운다, 이런 의미의 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요, 최대 관심사 총선 출마 유력시되고 있는 이 한동훈, 이 원희룡 두 장관의 거취가 될 것 같아요. 총선 출마 관련해서 두 사람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관 부처 장관분들 인사 검증 뭐 진행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뭐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이 됩니까? 뭐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개항을 출마하십니까? 자, 한동훈 장관 아직까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연이은 지방 행보에 이어서 군 법무 중에 숨진 이 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서 이 국가 배상법 꼭 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일련의 행보는 어떤지, 방금 얘기한 이 한동훈 장관의 국가 배상법 요거 고치겠다, 요거 왜 고쳐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97년도에 조모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했다는 유서를 남긴 이후였습니다. 유족분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한 어떤 답신 성격으로 손편지를 보낸 건데요. 현재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중배상을 받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조 1항 단서 조항 때문인데요. 재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문제의식이 이 편지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정치적으로 행보를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어떤 평가는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보라면 긍정적이고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또 연말이나 또 연초에 원포인트로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뭐 7개 부처 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한동훈 장관은 좀 별개로 띄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방금 전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개각 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와 동질적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개각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대비가 이렇게 묻혀지는 모양새보다는 한동훈 장관 단독으로 저희 당에 입당을 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효과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동훈 장관 단독으로 교체해서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달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모양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해석이 아닐까 봅니다. 그렇다면 윤 대변인 얘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러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원희룡 대 이재명 맞대결 성사될 수 있을지,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원희룡 장관이 계양 을에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역구의 발이 좀 묶이는 효과는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워낙에 거물급 정치인이 대항마로서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 계양 을이라는 지역의 성격상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을 이렇게 소모되는 카드로 활용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열려온다.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공식 논의나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나올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뭐 이런 움직임은 그건 없는 없고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아무래도 대비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윤 대변인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도 고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원희룡 두 분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저희 당의 이제 대선 후보, 차기 대선만 남은 분인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저희 당에서의 존재감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장관으로서의 업적도 좋지만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카드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결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승리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승부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또 그 과정에 따라서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대표 주자로 올라설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선거에 묶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실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처음에 고전하다가 한 13% 정도 이겼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 효과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그 대결의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이번 개각에서 차관 인사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미란 문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 평가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2차관으로 갔을 때 이제 현직 선수였던 분이 체육행정까지 이제 아우르는 데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를 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또 행정 업무도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역할론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어느 지역구로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역구 저울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첫째로는 이 강원도 원주 이 장미란 차관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 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기도 해서 맞불 성격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장미란 체육관이 경기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카드도 현재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오산에 5선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 지역구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도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현직 선수였던 장미란 의원과 또 같이 겨뤄봤을 때 그 화제성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총선 차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신선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예. 체육인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상과 대단히 부합한다. 그리고 차관 업무 수행 과정도 상당히 깔끔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정도 인물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뭐 야당의 오산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과 충분히 겨뤄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창당을 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주 주중에 온라인으로 내년 총선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어떻게 창당도 안 했는데 모집한다? 이거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결국 창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파격적이죠. 네네. 기존 정당에서 썼던 방법이 아니라 구글 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예.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 받아주고 심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계속 신당 창당에 대한 군부를 떼면서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높이면서 또 새로운 가치마저도 국민 여러분께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당이라는 것이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증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저희 당과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강성지 지층이 사당화를 이 탈당 이유로 꼽았는데 이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사당화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많이 했는데 예. 결과는 탈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애정을 갖고 하는 당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쓴소리였는지 아니면 이 탈당이라는 결론을 보게 되면은 다른 요소는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그래서 당내에서도 뭔가 이제 국회의장직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선수인데 이 공천 등과 관련해서 이런 탈당의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당화됐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 그런 쓴소리는 당의 원로시지 않습니까? 예. 한번 탈당 이력이 있는 의원님이긴 하지만은 사실 민주당에 몸담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주당의 그러니까요. 역사를 알고 계시고요. 그런 쓴소리가 있다면 당에서 새겨들을 부분은 당연히 새기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탈당이다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탈당의 의미를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당원은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탈당을 했다면 이미 정치적으로는 남이 됐기 때문에 비난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럼 저분이 탈당을 했느냐, 5선이나 했는데 그 점을 비춰봐야죠. 제가 볼 땐 민주당의 분열상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는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결국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정치인이 차기에 어떤 공천 문제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에 당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탈당이라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 본인이 차기 총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당 사정이라면 진로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당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데 있다면 더더욱 그 당에 남아 있을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의원 탈당이요 당내 비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 또 윤영찬 의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네, 그 네.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전락했다 하면서 네. 탈당하셨는데 혹시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 고민에는 공감하고요. 단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좀 놀랬고요. 예,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이상민 의원이 합류를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제3지대에서 합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양쪽의 공의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른바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변수도 많고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을 때부터 오히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예상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도? 그 예. 당시부터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신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인데
그런데 본인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으로의 어떤 이적을 더 가능성을 높이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뭐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뭐 두 발로 이제 맞이하겠다, 굉장히 크게 예우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요. 사실 신당이라고 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인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네. 사실 결이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고 민주당이 몸담았던 의원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국민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서 진단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상민 의원은 5선을 하는 중에 중간에 재선할 때는 또 자유선진당으로 당선되셨던 분이에요. 예. 즉 완전히 민주당의 주류와 생각이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좀 자유로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대전의 총 의석수가 7개인데 네. 지금 한 석도 안 갖고 있습니다. 아. 7대 0이에요. 유성을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선된 적이 없고 예.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저희 당에 입당을 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대전에서 한 번도 되지 않은 지역에서 예. 당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조정은 의원 말대로 버선발로 맞이할 수 있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당 상황을 뭐 이상민 의원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또 김부겸, 정세균 이 당내 중진과 연합할 거라 이런 전망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강성 지지층 문제를 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의장 당이 사당화되는 건 김천 총리가 이대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가 이탈한 게 아니라 그 당 중진들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의 원로시죠. 예. 정치 이력과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이 굉장히 의존하는 정치에 대해서 당의 원로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 이른바 팬덤 정치, 팬덤 문화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의 원로든 지금 현직의 지도부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의 연쇄적인 탈당 가능성은 밖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 경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하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입장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처리 과정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 전에 그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리더십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 내에서 뭔가를 처리하자는 입장이 더 세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한 30명, 40명 정도의 비명계 분들은 당에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에 이어서 후임으로 새롭게 수사를 맡은 이 안병수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수사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원지검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계속 검사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국민께 박수받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일단 검찰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대단히 조심하고 수사에 있어서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데다가 거기에 사실상 가속화하고 의심을 더 키우는 수사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수사의 결과로 이야기해야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수사가 전혀 없다라고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성 불가침의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호사에게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과거에 제기된 바가 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예. 좌표찍기다,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반박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8일 그 쌍특검 법안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탄핵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좌표찍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에 대해서 이제 4번째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국민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고 쌍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당성 저희가 얘기했는데 예. 계속 국회에서 힘자랑하면 민주당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